그래서 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각하나 기각 이외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판 불복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국민 저항권 행사가 실제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력 행사를 통한 국민 저항권 행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요. 이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소추안이 회기를 바꾸어 재의결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월 8일 날요, 작년 12월 8일입니다.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을 할 것이다. 순간순간이 지옥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망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체로서의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구 선거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지역 단위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 장관은 비교될 수 없는 제1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자 대외적인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 헌법기관을 구성하고 군을 통수하는 권한 등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한번 부결되더라도 매주 회기를 달리해서 재포결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것은 거의 헌법적 무지함의 소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단 한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더 이상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이 탄핵을 위해서 재표결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다시 탄핵을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보면은 부결된 1차 탄핵안과 또 통과된 2차 탄핵안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탄핵안이 새로운 탄핵 사유가 추가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렇다면 2차 탄핵안을 가결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 아닌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이 생각. 한번 부결되면 그걸 끝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그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유가 나와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탄핵권의 남용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이론 구성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2차 가결된 이 탄핵소추안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법 92조가 일사부재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과도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부결되면은 다시 이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지 않는 한 재표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탄핵제도가 갖는 본질과 기능, 권력 분립 원리 및 권력 남용 금지라는 헌법적인 요청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규정과는 무관합니다. 만약에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한번 부결되면 계속 주구장창 이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쪽에서 계속 시도할 수 있다면 이거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제정자가 국회로 하여금 동일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탄핵권을 자의적이며 반복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 기능이 수행되는 것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탄핵 제도를 설계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따라서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것은 국회의 탄핵권 남용이며 월권이고 헌법 위반이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것이 각하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 국회는 탄핵 사유로 넣었던 내란죄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철회했습니다. 여러 비판적 의견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탄핵 소추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이 부분이 철회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 대상의 동일성 원칙이 파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되는데요.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 소추 사유의 대부분, 즉 80% 가까이가 날아갔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로 내란죄 주장이 철회된 것이라고 하면서 재혁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 그러니까 기존에 소추를 한번 했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이 애초에 첫 번째 안에서 표결한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안철수 의원 등도 내란죄 철회의 경우에는 재표결이 필요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 주장 내지 그런 주장은 물론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내란죄가 배제되고 남은 부분만으로 표결을 했더라면은 탄핵에 찬성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의원들의 숫자가 기존의 204명보다 적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심 있는 야당 의원이 존재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란죄 배제하고 소추를 진행하는 것은 곧 사기 탄핵이다라는 등식이 저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두 개 측의 내란죄 철회 의사를 수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 탄핵에 동조하는 이 공분 노릇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동일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서 부적법 각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단호히 배척하고 올바른 결론을 지금이라도 도출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방해하는 가담 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확인시킬 것을 경고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란죄를 집어넣어서 변론을 제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령 제1조 1항이 문제됩니다. 이 1조 1호, 계엄포고령 1호였는데요. 1호 1항이 문제됩니다. 국회를 상대로 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이 1항의 문헌 해석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군 투입과 투입이 이루어진 그 현황, 그 다음에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 그 뒤에 바로 즉시 계엄군이 철수했고, 그 다음에 국회를 존중해서 바로 대통령이 계엄 해제한 것이라는 이런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은 포고령 1항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 비상계엄의 목적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라는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다 볼 수 있었죠. 변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이 실체적 진실, 진정한 사실이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그런 어떤 드러난 사실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런 결론은 넉넉히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비상계엄이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도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의결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국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그 어떤 적극적인 방해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변론 과정을 통해서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포고령 1항 1호 1항을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80년 비상계엄 확대 조치 5.18 관련 내란 확대 조치의 내란죄 성립과 관련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은 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어떤 것이며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런 실질적 판단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1호 1항의 포고령 1호 1항의 해석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포고령의 문헌과 달리 비상계엄의 실제 과정을 재구성해보면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저지라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고령 1항뿐만 아니라 3항의 내용도 살펴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항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해서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군이 투입된 곳은 국회와 선관위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계엄군을 투입하라는 지문은 전혀 없습니다. 통상의 비상계엄이 최우선적으로 언론기관의 통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제3항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의 장악을 위해서 계엄군을 투입하는 징후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죠. 즉 그러니까 그 3호의 의미도 이 포고령에는 들어있었지만 실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1호의 경우에도 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국회에 대해서 어떤 그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목적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주장, 즉 12.3 비상계엄이 반국가 세력 척결 필요성을 국민에게 환기시키는 일종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이 사실 실체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포고령 문헌과 달리 이 사건의 비상계엄은 국회의 고유 권한을 방해하거나 언론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입니다. 권력 정상에 있는 대통령이 굳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어떤 권력을 찬탈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그 어떤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런 추가적인 사실들도 그런 추론을 뒷받침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각하를 하든지 앞에서 본 두 가지 사유 때문에 무조건 각하를 하든지 각하를 안 하더라도 방금 본 것처럼 이 계엄 포고령 문헌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의도와 실제로 현실화되었던 계엄 실행 행위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계엄 실행 과정에서 다소간의 법률이나 헌법 위반의 점이 존재할 수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만큼 중요성을 지닌 중대성을 지닌 그런 사유로 볼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등과 관련해서요. 지금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현재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재판관의 그 자질에 관련된 문제, 즉 도덕적인 문제나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의 문제로 인해서 종전에 볼 수 없었을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도 국가기관들 가운데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일 높았어요.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TF 논란, 헌법연구관 국적 논란 등 의혹이 추가되고 있고 그런 의혹들이 전체적으로 종합돼가지고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아주 심각한 불신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의해서 자초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대단히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이 재판 외적인 이 재판과 직접 관련 없는 방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이 재판 과정, 심판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불법,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 어떤 점들에서 이 불법성과 불공정성을 띠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변론기일을 법 규정에 위반해서 수명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거라든지 공판 중심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헌법 32조가 헌재법 32조가 명문으로 검증하는 수사기록을 송부받아가지고 재판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정인신문 참여권, 대통령의 정인신문 참여권을 박탈하는 그 등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또 다른 사건, 탄핵 사건들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선입 선출 먼저 사건이 들어오면 빨리 먼저 그걸 결정해주고 또 총리 탄핵 사건도 빨리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마흔역 사건만 먼저 해요. 네.
그런 점 등에 있어서도 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여기서 제가 상세하게 다시 이야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이 불공정성이 계속 제기되면 이거는 결국은 재판 불복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각 하나 기각해주면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인용할 경우에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소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외관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국민들이 선곡할 수밖에 없겠죠. 뭐 시비를 걸려도 시비를 걸 건덕지를 남기지 않고 있으니까,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미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외관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는 상황이면은 재판 불복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불공정한 진행과 관련해서 특별히 심각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핵심 사유로 주장한 부정선거 검증을 위한 정거조사가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탄핵 소추 이후에 국민들의 이른바 각성 내지 계몽의 대상이 된 종중 종북의 반국가 세력에 의한 주권 침탈 행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나 북한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한 선거 개입 우려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31일, 지난달 1월 31일 대통령 측이 청구한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투입한 계엄군의 절반 이상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했어요. 대통령이 2차 담화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줄탄핵, 국회 줄탄핵이나 예산농단 뭐 등등 거대 야당의 입법적 독재에 대처하기 위함이 그 하나였고, 또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이게 두 축이란 국회의 막무가내식 그 독재,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이 두 가지였습니다. 부정선거를 일관되게 부정하는 종전의 대부분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서브 검증에 나서고자 한 것이 비상계엄의 또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비상계엄의 헌법적 정당성, 과연 정당했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검증에 나서는 건 마땅한 책무입니다. 종전에 내려졌던 대부분 판례 뒤로 숨어서 검증 필요성을 부정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처음부터 부정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정선거 검증 거부는 이 사건 탄핵 심판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 이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탄핵 심판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박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증 결과 부정선거가 만약 확인되었을 경우에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전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은 파면 인용돼서 파면 선고가 되는 파면 선고를 통해서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파면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 재판을 어떻게 우리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겠습니까? 검증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탄핵시키면 탄핵을 인용하면 받아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예 하지도 않고 인용 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저항권 행사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 사회부 혁명에 비견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헌재가 각 하나 기각이라는 재판 결과를 도출을 한다면 뭐 이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두 건의 권한쟁의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이 헌법재판소가 과연 대통령을 각 하나 기각을 통해서 다시 그 지위를 복귀시킬 그런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흔역에 대한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 하면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뭐 이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뭐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 즉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회가 갖는 권한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권한에 불과하지 국회에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이런 이인호 교수님이 적절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인호 교수님은 또 뭐 헌법재판소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압박이 거셉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가지고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권한 침해를 확인했다고 해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임명이 될 것인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해서 탄핵 인용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냉정하게 평가했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법리적으로 부적법 각하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도 각하시키지 않고 본안 판단까지 해가지고 저는 일치의 인용 의견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 재판관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국회의 재판관 선출 행위의 의결과 국회가 자기 권한으로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해서 행하는 의견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이 결정에서 또 3인 소수 의견은 별도의 본회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보면서도 또 소급표를 갖는 국회의 사후적 추인 행위를 긍정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재판관 8사람 다가 이 국회에 마흔역을 임명 안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더 살펴보면 국회의 사후적 추인 행위인 이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은 이건 그냥 결의안일 뿐이에요.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가령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하려고 그러는데 파병 결정을 해서 군인들 보내려고 그러는데 국회가 그때 야당이 다수당이라서 파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다 싶시다. 이건 그냥 우리 의사가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이건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상 이 권한 탄핵 심판 이 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네. 법리적으로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각하를 시키는 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무리한 법리를 동원해가지고 본안 판단을 하고 권한 침해를 확인한 이런 행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스럽게 바라보게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에 관한 겁니다. 이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를 직무감찰한 것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다. 이렇게 확인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 행위라는 것이 이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서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라는 요 두 문구가 요 구절이 있거든요.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서 직무감찰을 한다는 그런 규정인데 거기에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빼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감사원법 24조 3항에 대해서도 이런 예시 규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이 감사원법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앙선관위 빠지지 않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 규정이 빠져 있더라도 중앙선관위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자기들이 법을 막 제정합니다. 이런 해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재도 인정하고 자기들도 인정하듯이 선거관리 사무는 행정 사무임이 분명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는 옛날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독립시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요. 행정 사무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결국 행정사무인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성질상 행정기관이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헌법 제97조는 행정기관 일반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감사원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감사원법 24조 3항도 입법기관의 이 기관인 국회와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직무감찰 대상으로 또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이루어지는 행정기관 직무감찰 체계를 무시하고 헌법을 마음대로 왜곡시키는 해석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법 24조 3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상의 입법, 법률 개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반드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선관위의 엄청난 부패, 가족회사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패를 감사원의 독자적인 자기들끼리의 감찰작용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것처럼 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는 조직 구성의 독립성과 업무 수행의 독자성, 그와 관련해서 또 독자적인 규칙 제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사후적인 직무감찰, 그러니까 선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원이 개입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감사원은 다만 과거에 있었던 행위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적 감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결정문에 막 쓰고 있는 것은 완전히 헌법재판소의 사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결정은 일방적으로 중앙선관위만 편드는 결정입니다.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관위와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의 다른 아닌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부정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수단이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한통속이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대통령 각하 결정, 기각 결정을 내려줄 것인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용 결정을 한다 하면 그럴 경우에 과연 국민이 선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무리 이제 가시죠. 만약에 뭐 각하나 기각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인용이 될 경우에는 광장에서 구호로 그치는 그런 저항권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실력을 동반한 그런 저항권 행사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노학자께서 헌법재판소를 두고 가루가 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도 심각하게 그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의사를 다양한 방향에서 듣고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과연 무엇이고 진정한 올바른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